지난 4.13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른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꼈고 육선 고지를 밟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총선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또 지고 뜨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몸값이 가장 치솟은 가운데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란 평가를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몸값보다도 사실은 그 총선 민심이 굉장히 두렵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국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워낙 우리 정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던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대권 주자로서 또 대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해오시고 행보를 해오셨는데 이번 20대 국회를 앞두고 이제 국회의장 직에 한번 또 도전해 보시겠다는 의사를 좀 피력하고 계시단 말이죠.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계신지 좀 해서요. 저는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어느 직위에 오르는 것보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에 이제 우리 세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예.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꼭 필요한 자리라면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괜찮다. 예. 지금 이번 여대 야소가 아니고 여소 야대 국회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그 숫자의 변동이 아니고 의회 권력을 국민들께서 야권에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이 정말 무겁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도 준비하는데도 의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의회의 권능도 키우면서 의회의 품격도 높이고 또 저희들 야권으로서는 좋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그 국회 운영을 통해서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같이 사실은 제가 쉬지 않고 육선을 쭉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국회에 있었죠. 네. 이런 사람이 특별한 기회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새로운 모델을 일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소야대 국회의 지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뭐 지금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의 의장의 역할이다. 많이 꼽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두 개 정당이 여야로 나뉘어서 항상 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영 논리로 양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정치가 실종되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3당 체제가 되었거든요. 어느 정당도 혼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개 정당이 셋 중에 짝짓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거처럼 이렇게 각 정당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표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갈등을 잘 조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꽃필 수 있는 그런 20대 국회를 만들 때만이 땅에 떨어진 의회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다시 받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건설에 의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장 역할 굉장히 지금 20대 국회에서 더 어느 때보다 좀 더 커진 역할인데요. 그만큼 더 어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의 국회의장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어제 그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좀 여러 얘기 있는데 자칫 소속 당과 또 이렇게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회를 운영해라라고 하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진영에 휩쓸리거나 자기 과거의 소속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 또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옳고 그름에 기반한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대결할 때도 있을 테고요. 네. 또 반대로 자신이 속해 속해 있던 정당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것이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우리 국회법의 정신이고 예. 또 그렇게 국회의장이 역할을 할 때만이 국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모습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면 상정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 그런 모습들과 국회의장의 역할 좀 뭐 굳이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의화 의장이 어제 할 일을 하셨죠. 원래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처리된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의 한 정파에서 그걸 이 방해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을 국회의장이 이제 뚫고 정도를 걸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도를 걸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간 것이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예. 그런 그 의장의 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이것이 20대 국회의 어떤 여야 협치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이 여든 야든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해야 돼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지 정파 이익을 앞세우거나 예. 또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용서하지 봅니다. 않을 것이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놓고도 네. 특정 정파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 그 또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고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예. 그걸 무력화하는 것은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어쩔 수 생각합니다. 없다. 사실 이제 20대 원구성, 국회의 이제 운영을 위한 원구성 논의가 지금 시작이 돼 있는데 그렇죠. 야당 내에서 오늘 뭐 우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우리가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받으면 뭐 국회의장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전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네.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당연히 협상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쭉 우리 의회의 원구성을 해오던 관행도 있고 또 이 확립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아마 원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의회는 20대 국회는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합의에 이르고 또 원구성도 빨리 해서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민생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0,000건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대 국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일하는 국회, 또 이번 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지 않던 3월, 5월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시 국회를 통해서
20대 국회는 의회가 끝날 때 예. 무슨 처리하지 않은 그 안건이 수천 건이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또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쪽 김종인 대표가 좀 주창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의원님 굉장히 경제통이시고 예. 좀 정책을 많이 입안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실 수 있는 경제 정책, 민생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반 성장이라고 할까? 뭐 같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 것. 또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분수 경제론 이런 것들을 통합한 것이 더불어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분배의 정의도 잘 실천하고 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조금씩 더 내고 그래서 좀 골고루. 잘 함께 이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빈익빈 부익부 또 산업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의 저해 요인도 되고 예. 국민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이제 청년 종합 대책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하든지 여러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저희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총선 때 공약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그것을 지키는 노력, 제도화하고 입법하고 하는 노력을 즉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몸으로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 사실 또 이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여든 야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보기에 어떨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계가 개편 얘기를 수십 번 들었는데 그게 실행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만 깰 뿐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 민의가 양당 체제를 3당 체제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계 개편입니다. 정계 개편을 국민들이 해주시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 몇 명이 정계 개편을 했을 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맥락? 이제 개헌론은 원래 쭉 이어오던 것인데 현행 5년 단임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 논의를 하면 될 일인데 지금 개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부터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뭐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에서는 뭐 대선 주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느 타이밍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대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하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야가 그것을 실천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시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스케줄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민생 또 하나의 화두가 이제 아무래도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치. 3당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당이 예.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협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무조건 싸우지 않고 그냥 합의하는 게 협치는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협력하고 네. 또 경쟁하고 하고. 또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게 협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도 있게 그러나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회주의를 꽃피워서 3당이 그리고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네. 정말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 다수파의 의견만이 아니고 소수파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협치. 그것이 네. 아마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경쟁하고 또 제대로 협력하자, 또 제대로 싸우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육선을 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